자, 오늘 그 한정승의 네 번째 강의 시작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디냐면 교과서 그 이제 보충 프린트물 3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이제 뭐 상속폭이나 한정승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뭐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우선 39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026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민법 볼 때 이런 1026조가 있는데 이 해석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1026조 보면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자 문제가 되는 건 이혼은 의미가 없죠. 뭐 상속인이 1019조 1항 기간 내에 한정승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뭐 이건 뭐 명백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1호와 3호거든요. 1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있고 그다음 3호 보면 상속인이 한정승이나 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가지고 1호와 3호가 있는데 우선 1호를 보면 이제 1호 해석론하고 3호 해석론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026조 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이나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이 한정승이나 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이때는 뭐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 문제고 그것이 3호에 정한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1호에 적용되느냐 3호에 적용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 이 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자,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농지를 처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3호에서 정한 부정 소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해가지고 그 처분 대금을 우선 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 옛날 이름이 농업기반공사에 귀속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부정 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호에 해당되느냐 3호에 해당되느냐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1호는 무조건 그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이 되는데 처분행위를 한 시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처분했느냐 이런. 그 다음에 그 각주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 등기한 때에 그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 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그 처분의 기호 볼 수 없으니만큼 뭐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 승인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64년도 판례라서 약간 뭐 많이 꼬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주된 논점 이런 거죠. 채권자가 대위 상속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 뭐 단순 승인을 볼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각주 2번 보면 뭐 상속재산의 은닉이라면 이거고 그 다음에 부정소비라면 이거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줄친 거 보면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면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은닉해서 상속재권자를 사할 의사로서 상속재산을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해가지고 이 2009년도 판례에서 이 1026조 3호 중에 은닉, 부정소비, 그 다음에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거 이걸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0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실제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사례가 보면 이제 이 2016년도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면 상속재산 포기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결정까지 나와야 1호냐 3호냐 이 적용 문제가 갖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제가 그냥 줄을 쳐놨네 그랬죠. 거기 보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런 1호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이거 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남부지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 바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5페이지 보시면 사안을 보면 이게 1심이었는데 여기 자, 이 채권자가 상속 채권자가 이 한정식이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달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이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인정사실 보면 이렇게 됐죠. 원고는 뭐 은행 계좌로 돈 얼마 빌려줬고 자 해가지고 뭐 이 중요한 건 나번을 보세요. 이제 망인이 2011년도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2012년 1월달에 자 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월 26일 날 자 2012년 1월 26일 날 신고를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수리가 됐냐면 2012년 자 3월 14일 날 수리가 됐죠.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이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답을 보세요. 한편 피고는 위 상속 포기 후인 1월 30일 날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에게 자 망 씨가 위 지가 지입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 차량 6대에 폐차를 하거나 매각하는 걸 위임한 후에 그 다음에 2월 6일 날 그 매각 대금으로 2,730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이제 폐차 대금으로 2,73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공유하고 있던 그랜저 자동차에 관해서 그 명의 이전했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거기 있죠. 원고는 망 씨에게 뭐 그동안 5천만 원 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씨가 뭐 사망했으면 뭐 상속인 그 그 책임을 져라 이거죠. 맨 밑에 근데 피고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뭐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거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가사 망 씨가 원고로부터 차용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일상가사 책임 넘어가지고 자,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수리가 됐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에서 원고는 다시 뭐라고 했냐면 상속포기 하였다고 하나 상속포기 전으로 하여가지고 망씨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나 자 부정소비함으로써 1020조 1호 또는 3호에 따른 법정 단순승이 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1호는 상속재산 처분이고 부정소비는 3호잖아요. 그래서 1호와 3호를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대여 여부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고 48페이지부터 보세요. 48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원고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한 청구에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볼 건 바로 49페이지 밑에 줄을 쳐놨죠. 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씨의 뭐 지분에 관해서 명의를 이전한 것만 갖고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변론을 해가지고 없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기존의 이 판사가 그러면 분명히 2,73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3번을 보세요. 50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 보면 자 다음으로 피고가 왕 씨의 소유 화물자동차 6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해서 돈 받은 2,730만 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줄을 쳐놨죠. 피고가 처분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후에 위 돈에 피고가 기존에 갖고 있는 돈 및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망인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에 갖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정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봤었던 거야. 자 그러면 2심은 어떻게 봤었냐? 2심도 이렇게 똑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가 대법원에서 깨진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 2016년 12월 29일 날 2013-735208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은 그 판시상 보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나 수리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면 이건 1026조 1호다 이거야. 자 1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줄친 거. 자 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처분한 행위를 할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이나 포기에 생긴 이후에 뭐 더 이상 뭐 이건 간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 한편 쭉 읽어보고 뭐 이렇게 법률가 써있죠.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따라서 거기 보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자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처분한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1026조 1호에 따라서 단순승인 함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또 줄을 쳐놨죠. 피고가 상속 포기를 신고한 후에 소의 이로 하여금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자 고지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1026조 1호에 따라서 단순수를 한 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리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했다면 아까 1026조 3호에 돼가지고 부정소비로 됐냐는데 이렇게 판단됐을 텐데 이 시기적인 이때 받았기 때문에 이건 1026조이기 때문에 3호 해석론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6 다시 40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왜 1심을 갖다 놨냐면 왜 1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왜 깨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게 이제 수리를 결정받은 이 시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예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거죠. 2016년 판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상속재산의 이제 1026조 1화 여기 보면 1026조 1호에 해당되는 거냐 3호의 해석론이냐 따라서 다른데 자 이건 조금 이따 보시고 실무상 사람들이 많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선 4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서 변제를 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4번을 보세요. 4번 보면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지목이 하천이나 제방이어서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하천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 후에 그중 1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몇 조를 적용한 거예요? 1026조 3호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1호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자, 이 사안에서도 여기서 뭐냐면 그게 어떤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거라면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가 이미 2004년도 나왔었고 그래서 5번 보면 우리 이제 공무원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나 이런 것들은 맨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 형성을 목적으로 민법과는 다른 규정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고 이들 규정에 의해서 직접 자기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고등법 판례지만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넣는다. 그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이런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도 비슷한 법리고 자, 우리가 이제 특별한 건 이제 7번 예외를 한번 보세요. 1번 보면 어떤 거냐면 그 망 소해인이 이제 2009년도 제주대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의료 과실로 주장해가지고 병원에서 민형사 제기하는 조건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줬어요. 이게 상속재산이야 고유재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고유재산이 있지만 상속재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례에서 뭐냐면 자 위로금 액수와 지급 조건 등에 비춰보면 위 위로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재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 사정을 봐가지고 꼭 이게 상속재산이라 안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뭐냐면 거기서 5번째 좀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1026조 3호에 따라서 단순 승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5천만 원 정도라면 이때 당시 사람이 죽으면 위자료 5천만 원 주고 그게 상속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판에서 안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8번 보면 부조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들은 상호 상부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면 우리
뭐 일반적이다 해가지고 뭐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바로 43페이지는 9번 판례죠.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자,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하면 상속재산 관리 청산에 관한 필요 비용이다. 자, 장례 비용도 뭐 사회적 지위와 그 풍속에 비춰봐가지고 합리적 금액 범위라면 상속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상속 피고들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험 계약 해약 환급금이 한 870만 원 있었는데, 자, 이걸 수정해가지고 장례 비용으로 충당했다 해가지고 한 경우에, 자, 피고들이, 자, 여기서 보면 상속 재산은 해약 환급금을 받죠. 자, 이 해약 환급금은 분명히 상속 재산이었던 거예요. 자, 이건, 자, 이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 금액 범위 내에서 정당화가 한 거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모두 지출해서 남게 되지 않았으므로, 자,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시에 해약 환급금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속재산을 은닉해서 상속채권자를 사할 의사로서 기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지금 870만 원은 이제 그 해약 환급금이라서 상속재산이라는 건 인정했죠. 그러면 이걸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왜 1026조 1항은 적용 안 했어요? 이게, 자, 다시 39페이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속 포기 허기 전에 돈을 받았다면, 한정세 허기 전에 돈 받았다면 이거 1026조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판례에서는 여기서는 상속재산의 환급금을 장례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뭐 해가지고 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같다. 그래서 이게,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논문 하나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뭐 뒤에 할 거겠지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페이지 77페이지부터 보세요. 우선 76페이지 논문에 보면 그 밑에 보면 1026조 1호에 처분행위의 의미라고 나와 있고, 자, 규정의 취지 보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단순승인으로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뭐 상속인의 통상적 의사 추정 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 있고, 77페이지 보세요. 자, 처분이라 하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일본처럼 그대로 베껴가지고 관리에 대려하는 관념으로서 재산의 현상,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뭐 사실적 처분행위 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5번째죠. 상속인은 3개월간의 고려기간 중에도 상속재산을 관리, 보존할 의무를 지므로, 자,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논이 있고, 여기 보세요. 단기 임대차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유품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 가지거나, 자, 일본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족으로서 장례 비용의 지출도 처분행위 아니다. 이렇게 일본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 해석론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자, 이 분명히 1026조 1호에 보면 처분행위라는 건 그냥 그 받으면 처분행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장례 비용 지출은 처분행위 아니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자, 나중에 이 논문을 다시 볼 테니까 다시 보면, 다시 어디 보시면 바로 4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실무적으로 이제 이걸 갖고 그게 뭐 비용이 좀 있어도 그걸 장례비용을 써서 한정승인 안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바로 2003년도 이제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거의 줄친 거 있죠. 피고들이 한정승인 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을 언제 받았다는 거야. 한정승인 하기 전에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 그 있죠. 쭉 내용을 하다 보면 묘지 구입비는 장례 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 보면 이건 대법원 판례는 아닌데 이제 법률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에 지급하는 직원 상조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상조금 있는데 우리는 별로 한 200~300만 원 별로 크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컸던 거야. 왜냐면 얼마나 컸던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직원 A씨는 사망하기 10일 전에 법무법을 찾아가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에다 퇴직금과 직원 상조금을 뭐 누나한테 주라고 이게 유언장 공지했는데, 자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자 공기업에 갔는데, 이 공기업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직원 본인이 사망하면 전 직원들이 월 급여에서 2%를 공제 주는 건데, 이게 상조금이 2억 6천 해가지고 제가 34년 동안 근무해서 받을 퇴직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그래서 여기도 퇴직금 별로 안 줬었는데 이 상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 갖고 논란이 있다는 게 이제 법률심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수가, 그래서 보면 전 직원들이 2%, 우리 보면 2% 주는 건 우리 뭐 국군 장병들 보면 뭐 우슬이 좀 띄어서 그거 주는 거 말고는 2%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법률심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12번 보면 사망퇴직금과 이게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퇴직금 지급 청구분이 만약 발생했다면 그건 상속재산이고, 2번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근무처에서 지급되는 사망퇴직금 내지 사망수당은 만약에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건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 고유한 권리로서 발생한 걸 판다. 일반적인 이론이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아직 구법 판례가 명확한 게 딱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 있는 사례는 뭐가 있냐면 13번 보면 그랬죠.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아들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명의를 아버지에서 자녀로 변경한 후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공단에서는 이게 처분행위냐 아니냐. 그래서 논란, 뭐 주석서에서는 이게 보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임대차 계약을 그 임차인을 자신으로 변경한 행위가 처분행위 아니냐, 이거 논란이 우리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뭐 보존행위 볼 여지도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꼭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서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문제된 게 1심과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보세요. 자, 대법원 판례 보시면 아까 읽었던 3번 이후에 4번을 보세요. 4번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유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1026조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거기에는 1026조 1호에 대한 잘못된 거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기존에는 문제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 대법원에서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그런 거거든요.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건 지난번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압류금지 재산이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다시 56페이지부터 보세요. 56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이 상속인들이 수리 심판이 있기 전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등 2,50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게 지금 2017년 판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 시점을 상관하지 않고 이제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한번 다시 했듯이 57페이지 보시면 거기 쟁점에 보서 2,500만 원의 내용 안에 동그라미 1번 급료 퇴직금 이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목 해가지고 아까 각주에 보면 우리 퇴직연금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요건 하나에서는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법리를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전에 페이지에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까 44페이지 보시면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해가지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57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각주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는 게 대부분 이렇게까지 각주 57번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 고유재산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문제됐던 건 시점이 문제된 게 아니고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 판사님은 그 다시 쟁점을 보면 뭐 위로금은 고유 재산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문제는 쟁점 3번 해가지고 보면 자 망인의 퇴직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이지만 수령행위가 1026조 1호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이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근로자 퇴직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우리 현재 살아있을 때는 압류 금지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상속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으로 제외되는 상속 재산은 민법 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옆에 59페이지 보시면 그건 이제 조금 약간 소설이고 다수는 여전해도 이건 상속 재산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자 상속 그 있죠 네 번째 줄 59페이지 네 번째 줄 판례 중에는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 이전에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본 것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과 사안이 좀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좀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양가로 2번 보면 이거 있죠. 그 제가 줄을 쳐놨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래 비용은 민법 998조 2항에 따라서 원래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까 그 일본 논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뭐 특별한 사정이면 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도 한 번 했듯이 압류금지 채권이 상속되는가 해봐가지고 이제 예금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해봤는데 이 하급심에서는 이거 채무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채무자 가족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건 뭐 이 예금에 한해서는 뭐 상속이 안 된다 이런 뭐 부정적인 견해가 하나 있다고 제가 우리 공단에 올려놓은 거 갖다 놨죠. 근데 이게 예금은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럴 거냐 또 그런 데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는 막 부정적인 게 있고 바로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그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때 이제 결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주문을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는 건 그 단서를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한다 그거죠. 그래서 신청 취지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을 그래서 6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결론은 뭐냐면 신청인의 이 사건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자 늘리는 것도 범위 변경이고 줄이는 것도 범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압류 이 한 달 급여를 지금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안 돼. 지금 그거에서 이렇게 이 반대로 범위를 이렇게처럼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바꾸자고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4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 앞에 목차 한번 다시 넘어가시죠.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지금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라번의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문제되는 게 저 1026조 해석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 그 2013-73520 판례 그 시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 관련된 울산지방 판례가 있고 그 다음 금방 압류금지 채권이 상속되는지 해가지고 예금 채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2013-30416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법원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64페이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것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건데 어떻게 됐냐면 자 이유부터 보세요. 법정 단순 승인에 관한 1026조 3호에 부정 소비를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일반론은 다 있고 자 사실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65페이지 보세요. 자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자 피고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자 1월 9일 날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첫 번째
그 남편이 계약한 집에 6개월간 공짜로 살았어요. 그래서 차임이 까졌겠죠.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보증금에서 연차 차임을 공제되도록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래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피고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피고가 망인 사망 후에 망인 소유 상가 임차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차임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증권계좌를 해약하고 자 돈을 파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날 상속복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에 있는 거 해지한 다음에 돈 받았고 했고, 그 다음에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2,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뭐 그 중에 2천만 원은 망인을 비롯한 22기를 안치할 수 있는 가족 봉안비로 구입하는데 소요됐다 하는 걸 해가지고 이 하급 그 원심에서는 뭐냐면 자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속재산을 부정 소비하는 행위로서 1026조 3호의 단순 승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자 이걸 깼어요. 어떻게 깼냐 보세요. 자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채무로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상속재산의 고유 부정소비다. 자 그래서 이게 대전자에서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서 뭐냐면 상속 포기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고유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건 부정소비다. 이 반대에서 뭐예요? 그러면 상속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리가 여기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줄을 치세요. 그래서 부정소비라는 게 앞에서 나왔지만 이 정의가 좀 더 와닿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고유 채무를 변제했느냐 아니면 상속 채무를 변제했느냐 이게 부정소비의 기준점이고 그 뒤에 보세요. 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차임 지급 채무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한 상속인은 비록 그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비록 뭐 권리 의무를 승계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의 차임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뭐냐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자 상속인의 점유 사용으로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부정 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했는데 그 너는 그 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그냥 그 한 거고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 소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하면, 뭐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장례 비용은 쭉 이렇게 뭐 포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다 보면, 자, 거의 판례 뒤에 보면 이렇게 있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자, 피고가 사망 후에 망인이 생전에 근무하던 자,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자, 차임으로 264만원, 그 다음에 증권 계좌 해약금으로 450만원, 합계 920만원을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망인의 장례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고가 상속재산인 급여 이런 거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뭐 정당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상속재산 외에 추가로 금원을 추림해서 망인의 장례 비용으로 2,400만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법원 판례설이 바로 68페이지 보면 그 판사님이 쓴 그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설이 한두 개뿐이 없는데 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하냐면 우리가 1026조 해석론에 대해서 꼭 그 봐야 할 내용들이 이제 다른 교과서보다도 이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미간행이기 때문에 이걸 벗고 LX 정도만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어렵죠. 상속 포기를 한 자가 망인과 함께 종전부터 거주해오던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차임을 연체한 것이 1026조 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에 해당되는지 해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사실관계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자 제가 넘어갈 건 자, 원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대법원의 판단. 그래서 74페이지부터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아까 대법원을 판단해가지고 쭉 읽었기 때문에 그 이제 75페이지부터 해설부터 보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건 해설이죠. 답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사건의 쟁점에서부터 보시면 자, 76페이지 있죠. 상속 포기를 한 자가 망인의 급여 퇴직금 임대 수익 해약 환급권을 수령해서 장례 비용에 지출한 것이 1026조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 우선 이것부터 따져야 된다.
이 시점이 여기니까. 그 다음에 망인과 함께 종전에 거주해오던 임채주체도 퇴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연체한 것이 1026조 3호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판사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따졌잖아요. 그래서 1026조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금방 읽었고, 그러면 아까 77페이지 보면 1026조 1호의 처분에 의미해가지고 바로 77페이지를 보면 제 줄을 쳐놨죠. 그래서 유족으로서 장례 비용을 지출하는 지출 비용도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 이제 1번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77페이지 나번 보면 처분행위가 부정된 사례 해가지고 보면 동그라미 보면 권한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가 공유물을 반환 청구는 공유물 보존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97-3996은 뭐 읽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아까 읽은 게 망인이 갖고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것도 아까 읽었었죠. 이걸 이미 읽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78페이지 보시면 처분행위로 인정된 사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첫 번째 상속인증 1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과 협의해서 상속자산 분할을 한 거.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제가 줄을 쳐놨죠. 자, 상속 재산인 망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뭐 1026조 1호에 해당되는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판사님 뭐라고 썼냐면 피고들은 회사로부터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로 3천만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사실관계를 더 적어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2025년도 판례 보면 망인의 일시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아까 5천만 원 받은 건 또 그렇게 아니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게 사마다 좀 다른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례는 망인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해서 변제받았다. 이런 것도 자 이런 거는 자 처분행위로 인정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을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고 이거 구체적으로 다 썼고.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보시면 1020조 3호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대해서 이제 해석론을 뭐 이렇게 쓴 건데 우리가 보면 자 80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정소비에 관한 판례 가지고 뭐 인정된 거 인정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필요 있는 건 81페이지에 제출했잖아. 5번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는 되어가지고 가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죽었는데 그 부적을 뺄 수 있느냐? 종료 사유 아니니까 그 뭐 조정 신청해가지고 또는 합의해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종료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나번 보면 이렇게 됐죠. 따라서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뭐 연체했다, 공제했다 하더라도 이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상속인의 점유 사용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죠. 우리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판사님들이 이 기준이죠. 첫 번째 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속 재산을 상속인 고유의 채무에 변제 사용했다면 부정소비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그래서 나번보도 아까 읽어본 거고. 그 다음에 다번 피고가 망인 사망 후에 수령한 금원이 921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장례 비용을 충당하였다면 상속 재산의 처분행위는 아니라는 거. 이게 그리고 피고가 묘지 관리비, 뭐 봉암 묘 설치비라서 2천만 원 지불했다 하더라도 뭐 자기 비용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걸 라번 한번 줄 쳐놨죠.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한 거에 대해서 피고가 가압류에 대한 이 신청 및 해제 신청한 거 이건 그 처분행위가 아니고 상속재산 보존행위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 판례에서 뭐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까 유명한 판례에서 이미 났고 이 판례 해석 이제 이 대법원 판례 해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 이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차이 맞는 거 따졌을 때 그게 부정소비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아까 보시면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이 판례가 이미 2014-3041 판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얘는 꼭 알아야 될 판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판례에 대한 판례 해석이 왕 판사님이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 68페이지부터 굉장히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1026조에 대해서 기존에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26조 1호에 있는 그 내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84페이지까지 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85페이지부터 있는 판례하고 그 해석 판례 해설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한 서로 3번 안에 꼭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